안희정 지사한테 마침 다음 나오실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핵심 공약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 재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기본소득제의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얘기지.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하시는데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예,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으로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으로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이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보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류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뭐 요즘 경제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IMF 거죠. 뭐 그 유명한 IMF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을 이제 내는 거죠. 그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한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네. 뭐 그랬는데. 예?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권장사항인데요. 네. 이제 복지를 늘리는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복지, 보편복지,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인데,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건 실험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어떤 실험입니까? 예를 들면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하고 있죠. 알래스카 주가. 미국에서 가장 그 불평등이 적은 그런 주가 됐죠. 또 뭐 나미비아 이런 데도 해서 현금을 이렇게 줘봤더니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크더라.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기사 봤어요. 봤는데 그 뭐 1,7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뭐 그러면 석유, 네, 그리고 뭐 가스 여기서 네, 나오는 이익 네.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말씀 표본으로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실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남에서 기본소득이라고는 초보적인 아마 해봤죠. 100억 정도를 들여서 청년 24세에게 다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이걸 그냥 100만 원을 주면 서울 가서 술 사 먹는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했어요. 상품권으로. 대신에 이거 대형 유통점은 못 쓴다. 이런 데 못 쓰는 걸로 하고 지역 영세 상인에게만 쓰게 했더니 성남시 재래상인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겨우 그 청년배당 100억, 산후조리비 한 50억,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차액 한 30억, 한 200억 정도가 지역사회에 풀리니까 놀랍게도요. 지역 경제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어차피 국가 예산을 올해 지금 본 예산이 400조인데 지출하잖아요. 예, 지출하는데 그걸 재벌들한테 R&D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방식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주자. 예를 들면 출산 지원해야 되잖아 우리. 그러면 신생아들 또는 보육 지원해야 됩니다. 늘려야 되잖아요. 동의하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 교육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나니까. 청년들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좀 하자.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노인 지원해야죠. 종이 주소 팔다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지원해야죠. 힘드니까. 농어민 지원하자. 하는데 이거를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무슨 농업 보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지역 화폐로 자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삽니다. 예를 들면 부산 이런 데 360만 원이니까 약 2조 몇천억 정도가 지역 경제에 매년 풀려요. 그럼 그 2조 몇천억을 가지고 동네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 순환효과가 큰가. 그럼 이게 전국으로 대상할 때는 전국 그 각 지역에서 쓸 해당 수 있는 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쓰게. 주겠다는 그래야 말씀이신 수도권에 거예요? 집중되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한 번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돈 받으면 그게 지금 근데 그 액수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100만 예, 말씀하신 28조 원 게 되죠. 예. 전 국민에게 그 대상자는 2,800만 명 우선 하고 네, 나중에 100만 원. 확대해야지. 1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한 9만 원도 안 되네요. 8만 얼마인데 그거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왜냐하면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생각 없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건 사회수당 그냥 정도? 사회수당 정도지. 네. 아니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불러도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원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미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거죠. 어려운 특정 계층에게 기본소득이 돼 약간 선별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액수가 기본소득 그러면 최저 생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못할 겁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고 서민들한테는 월 8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송파 세모녀 아시잖아요. 그 몇십만 원 없어도 죽었잖아요. 전 가족이. 만약 송파 세모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월 연 200만 원 정도 받았을 테고 어머니가 뭐 65세 이상이었으면 또는 장애인이가 이랬으면 더 받았을 텐데 월 연 200만 원 정도, 월 한 17, 8만 원 정도만 더 있었더라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2,8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예산이 연 28조면 그거를 법인세 올려서 아니. 또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저항이 심해서 안 됩니다. 이제 1단계로 네.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거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가예산 400조 중에서 28조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성남시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그 전임 시장은 그 예산 가지고 4년 만에 빚을 6,500억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3년 6개월 만에 4천억 갚았어요. 4천억 갚고, 갚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간 1,000억 정도, 8,900억 정도를 들여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니까 전국에서 성남을 이사 가자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1인당 예산이 성남시가 확실히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하고 성남시하고 그 1인당 예산, 최종 예산은 성남이 더 적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예산을 이제 어쨌든 증액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 아니, 아니에요? 있는 예산을. 있는 예산인데 복지 예산은 이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게 토지 보유세. 그거는 이제 2단계로. 왜냐하면 1단계로 국민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구나. 자,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뭐 잘 모르니까 저항이 없을 수가 그렇죠. 있겠죠. 저항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예산이 이제 올해 400조고 그 중에 보통 이제 의무 지출이 아닌 그런데 경제적 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게 140조 정도. 2단계에서 토지 보유세 같은 걸 신설한다. 요거는 좀 다른 네. 거죠. 이거는 세금 폭탄 얘기 바로 나올 텐데. 네. 세금 폭탄이죠. 네. 폭탄인데 95% 국민들한테는 네. 혜택이에요. 1단계로는 예산을 조정해서 이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다 이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우리 사회가 자산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더 심하죠. 땅은 더 심해요. 땅 없으시죠? 땅은 없죠. 집은 땅 있어요? 하나 있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여기서 집도 없어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토지 자산의 가치가요 6,500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9조 원밖에 안 돼요. 0.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면 65조 아닙니까? 0.0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차도 없어. 자동차. 차도 없어. 자동차에 대해서 그것도 자산인데 세금 얼마 내냐면 1년에 2% 가까이 냅니다. 그죠? 자동차 자산에 대해서는 2%를 내는데 자동차는 완벽하게 본인 거죠. 그렇죠. 근데 토지는 공개념에 의해서 완벽한 개인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0.02%밖에 안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토지는 소수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는 서민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부자라고 차를 100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보면은 20대 국회 기준으로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평균 재산은 19억이래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땅이거든요. 과연 그렇죠. 그분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기득권자의 저항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니까 못 해왔잖아요.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해야 그게 능력이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어떻게 그 저항을 뚫으실 건지. 첫째로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이번에도 탄핵도 국회의원 싫어하지만 하게 만들었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근데 국토보유세를 이름을 이제 제가 국토보유세라고 붙였는데 국토보유세. 지금 종부세를 내요.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걸 강화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도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죠. 예. 근데 난리 안 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에는 세금을 걸어가 딴 데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뭐 다리 만들고 이러니까 네. 거부를 했는데 요 국토보유세는 걷은 100%를 전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토지 배당. 토지 배당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95% 이상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절반은 원래 땅이 없기 때문에 안 내고 받아요. 저 같은 사람 받을 수 그 있는 받고 거네요. 보니까 30만 원을 된단 말이에요. 설득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15조. 지난번에는 안희정 지사 말에 설득되려고 그러더니 네. 또 아니, 이거는 지금. 설득이 아니라 오해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조 원에 불과한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보유세를, 이거를, 한 24조 원까지 늘리면 15조 원 정도가 생겨서 국민 1인당 30만 원이 됩니다. 네. 초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30만 원을 토지, 있든 없든 다 받는데, 그 중에서 거의 95%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익을 봐요. 그런데 한 5% 정도는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땅 부자들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 봤자 우리가 설계한 데 의하면
2.5% 이런 정도에 불과해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요만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해보면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를 잘 하면 해가지고 그 혜택이 온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면 조세 저항이 없어지죠. 조세 저항이 없어질 수 있다. 극소수한테 있는데 그런 거는 국민 다수의 힘으로 뚫어 나갈 수 있죠. 토지 배당을 받게 될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말씀. 제가 사실 이것도 해봤거든요. 성남시에 제가 처음 시장을 취임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4명, 2명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엔 2명만 더 나중에 4명이 더 많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좋은 정책은 다 부결 삭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제가 완전히 당했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는 정책에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조직한 거죠. 교육 지원 정책을 하면 학부모들, 노인 지원 정책을 하면 노인회, 무슨 보훈수당 하면은 보훈수당 받는 우리 유공자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싸워서 다 관철을 했거든요. 결국 다 우리 편 됐고 결국은 제가 기획한 대로 다 통과됐어요. 그게 국민의힘이죠. 이건 탄핵 통과시키듯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힘을 빌어서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이익되는 국가에 이익되는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근데 성남이 그 분당도 있고 요새 판교도 해가지고 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잘 먹힌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지 뭐 성남시에 그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지방세 많이 낼 텐데. 지방소득세 늘어나는 게 한 뭐 4,500억 정도. 4,500억.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뭐 거기서 엄청나게 굉장히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지역에 저 아래쪽에 뭐 영호남 쪽에나 충청도 쪽에서 별 기업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사실 그런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오해인데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냥 재정이 독립돼 있죠. 그것 때문에 참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압박을 제가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자립돼 있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도시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세의 19.24%, 약 4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전국에 나눠주고 있어요. 이 나눠받는 곳은 정부에 못 달려들죠.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까지 합치면 성남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더 적습니다. 지출 예산이. 그래서 헌재에도 제가 그 자료를 냈죠. 그런데 더 뺏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해예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는 1인당 예산은 정부 지원 예산을 합치면 성남시가 더 적습니다. 황당하죠?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성남시는 그렇지만 전국의 상황을 다 컨트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의 살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분한테 용도를 정해놓고 100만 원씩 드렸어요. 요 용도로 쓰시고 이분은 다 쓰고 남은 거 돌려주시고 이분은 다 쓰고 남는 거 본인 가지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아낄까요? 물어는 모르지. 가지라고 하는. 누가 아끼냐고? 제가 아끼죠. 당연히 아끼죠. 여기는 왜냐면 아끼는 만큼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라고 예산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 쓰죠. 아껴요, 안 아껴요? 다 다 써버려야지. 써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을 아끼면 반납해야 되고요. 계속 아끼면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남이나 수원, 뭐 용인 이런 데처럼 아끼는 만큼 딴 데 쓸 수 있는 곳은요 주거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돈 남으면 보도 블록 막 하고 다 썩어 없어버려. 준다는 말씀이네요. 자율성을 주면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제가 보기에는 최하 30에서 50%까지 개선됩니다. 똑같은 돈 가지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기본소득 금액을 약간 용도를 제한해야 된다. 약간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를 제가 제한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한하냐면 더 엄격하게.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그 용처가 제한됩니다. 성남에서는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 예를 들면 무슨 복권방 이런 데 못 쓰게 돼 있죠. 그 용도를 제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고 자영업자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동네 마켓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서점 뭐 이런 데는 다 등록해서 그런 데서만 쓸 수 있게. 그럼요. 거기서만 은행에서 돈을 바꿔줘.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모아가지고 딴 데 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품권을 막 할인해가지고 사고 팔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있는데 현금으로 줘서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건 꼬투리 잡는 거죠. 네, 꼬투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니, 이게 전에 그 성남에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로 주니까 이제 뭐 한경이니 뭐 이런 데서 꼬투리 잡았는데 깡했다고. 뭐 한 사람도 있겠지. 주로 깡을 어디다 하냐면요. 청년 배당을 하니까 엄마한테 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잖아. 엄마는 더 주죠. 그렇게 쓰는 것도 쓰는 방법인데 그거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고요. 그 부작용보다는 그걸 지역 경제에 직접 활용되게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게 아니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동의 안 하네요. 기자라고. 제가 막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네. 많이 이해된 기본소득 설명할 기회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데 인류는 언제나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고요. AI. 기계도 발전. 그럼요.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가는데 이걸 인류가 어떻게 극복해 오냐면 뭔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로 해결해 왔던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옛날에는 해 뜨기 전부터 해지고 난 다음에도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일하고 등불 켜놓고 일하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못 먹고 살았죠. 근데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때는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또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8시간으로 요즘 7시간, 6시간, 5시간을 줄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나눠지죠. 이거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외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대책은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너무 높아져서요. 한계 생산 비용이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태라서 그걸 극소수가 다 차지할 필요는 없죠. 일각에서 그렇게 기본소득이 이제 완전히 현실화가 되면은 정말 위험한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기는 해요. 아니, 기본소득을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정도 하니까 스위스 같은 데 부결하는 겁니다. 최저한의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또 단계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제가 설계한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기본소득이 딱 들어맞진 않아요. 경제 성장 정책이거든요. 경제 성장 정책이다. 네. 제가 청년 배당 정책도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기사도 이렇게 쭉 보고 외국의 사례 나온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뭐 투표나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뭐 꼭 가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또 추세잖아요. 그런 거를 뭐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한편으로 저는 좀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토지 배당을 통해서 이제 국회 의회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제 한 사람을 그렇게 탄핵시키는 거니까 일치단결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기득권들이 내려놓기 싫은 게 돈이거든요. 그 과연 자신의 그렇죠. 계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통과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네, 세상이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다 포기했잖아요. 강자들의 횡포에 언제나 굴복했고 지금도 뭐 여소야대 만들어놨지만 1년이 넘도록 법안 한 개 통과됐나 혹시? 법안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법안 통과 안 됐죠. 없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한 개 하나도 없어. 이건 의지 문제예요. 아니 여소야대 됐다고 해서 바뀐 게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 또 대표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안 되니까 안 하면 사드 얘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합의했으니까 못한다. 강대국하고 했으니까 못하면 그럼 뭘로 대통령을 뽑냐 내가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추진력 강단이 있어야죠. Prepare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왜냐하면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생각 없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게 무슨 아니다. 기본소득이냐 이건 사회수당 그냥 정도? 사회수당 정도지. 네. 아니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불러도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원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미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거죠. 어려운 특정 계층에게 기본소득이 돼 약간 선별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액수가 기본소득 그러면 최저 생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못할 겁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고 서민들한테는 월 8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송파 세모녀 아시잖아요. 그 몇십만 원 없어도 죽었잖아요. 전 가족이. 만약 송파 세모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월 연 200만 원 정도 받았을 테고 어머니가 뭐 65세 이상이었으면 또는 장애인이가 이랬으면 더 받았을 텐데 월 연 200만 원 정도, 월 한 17, 8만 원 정도만 더 있었더라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2,8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예산이 연 28조면 그거를 법인세 올려서 아니. 또 아까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저항이 심해서 안 됩니다. 이제 1단계로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거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28조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성남시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그 전임 시장은 그 예산 가지고 4년 만에 빚을 6,500억을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3년 6개월 만에 4천억 갚았어요. 4천억 갚고 갚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간 1,000억 정도, 8, 900억 정도를 들여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니까 전국에서 성남을 이사 가자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1인당 예산이 성남시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권장사항인데요. 네. 이제 복지를 늘리는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복지, 보편복지,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인데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건 실험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어떤 실험인가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하고 있죠. 알래스카 주가. 미국에서 가장 그 불평등이 적은 그런 주가 됐죠. 또 뭐 나미비아 이런 데도 해서 현금을 이렇게 줘봤더니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크더라.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기사 봤어요. 봤는데 1,7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그러면 석유, 네, 그리고 뭐 가스 여기서 네, 나오는 이익 네.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표본으로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실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남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아마 해봤죠. 100억 정도를 들여서 청년 24세에게 다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이걸 그냥 100만 원을 주면 서울 가서 술 사 먹는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했어요. 상품권으로. 대신에 이거 대형 유통점은 못 쓴다. 이런 데 못 쓰는 걸로 하고 지역 영세 상인에게만 쓰게 했더니 성남시 재래상인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겨우 청년배당 100억, 산후조리비 한 50억, 그 다음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차액 한 30억, 한 200억 정도가 지역사회에 풀리니까 놀랍게도요, 지역 경제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어차피 국가 예산을 올해 지금 본 예산이 400조인데 지출하잖아요. 지출하는데 그걸 재벌들한테 R&D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쓰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방식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주자. 예를 들면
출산 지원해야 되잖아, 우리. 그러면 신생아들 또는 보육 지원해야 됩니다. 늘려야 되잖아요. 동의하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 교육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나니까. 청년들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좀 하자.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노인 지원해야죠. 종이 주워 팔다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지원해야죠. 힘드니까. 농어민 지원하자. 하는데 이거를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무슨 농업 보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지역 화폐로 자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삽니다. 예를 들면 부산 이런 데 360만 원이니까 약 2조 몇천억 정도가 지역 경제에 매년 풀려요. 그럼 그 2조 몇천억을 가지고 동네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에 순환효과가 큰가. 그럼 이게 전국으로 대상할 때는 전국 그 각 지역에서 쓸 해당 수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쓰게. 주겠다는 그래야 말씀이신 수도권에 거예요? 집중되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한 번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돈 받으면 그게 지금 근데 그 액수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100만 예, 말씀하신 28조 게 되죠. 예. 전 국민에게 그 대상자는 2,800만 명 우선 하고 네, 나중에 100만 원. 확대해야지. 1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한 9만 원도 안 되네요. 8만 얼마인데 맞죠. 그거가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했습니다만은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보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으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뭐 요즘 경제학자들이 많이 경제학자 얘기하는 뭐 거죠. IMF 뭐 그 유명한 IMF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낸 이제 거죠. 그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근데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 한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쓰니까. 뭐 그랬는데 예?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네, 안희정 지사한테 마침 다음 나오실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직접 핵심 남겨주신- 공약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재 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기본소득제의 남겨주셨습니다.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이게지.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예, 그러죠. 민주주의인데 네.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으로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 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으로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이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